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차트부터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다같이. 우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딱 세 가지 정도가 있겠습니다. 자, 뭐가 있냐면 지금 이렇게 상단에 걸쳐 있는 추세선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고점들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추세선이 하나 나오고, 지금 고점 갱신을 하고 지속적으로 가격을 올려가는 이 RSI 지표로 현재 추세를 체크했을 때는 다이버전스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죠. 자, 보시면 고점 갱신 이렇게 한번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랑 이 부분 이어지네요. 이 부분 지금 상승했던 이 부분, 이렇게 4중으로 하락 다이버전스가 형성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었다 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지금 거래대금을 쭉 보면은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거래대금이 이렇게 축소가 되고 있는 거를 또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상승을 이어나가려고 하고는 있는데 일단 연료가 조금 부족해 보이는 느낌이 좀 들고요. 일봉으로 지금 차트를 보자면 영망치형 캔들이 형성이 됐죠. 만약에 현재 이 캔들로 마감이 된다면 충분히 가격은 돌아가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꾸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가 이렇게 헷갈릴 때는 가끔 인버트 스케일로 틀어서 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확장형 패턴이 또 나와주고 있는 느낌 같기도 하네요. 차트를 거꾸로 본다고 쳤을 때 만약에 이 상단 추세선을 뚫고 가면은 25K까지는 열어둬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상단 추세를 뚫어주면은 25까지 휩소 형식으로 치고 내려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략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라이브 때도 여러 번 설명드렸던 구간이죠. 반등의 최대치를 25까지 보고 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만약에 이 상단 추세를 뚫고 가준다고 했을 때는 25K까지 한번 툭 치고 떨어질 수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또 듭니다. 다음 저항 때는 제가 또 한번 잡아 드렸었죠. 매물대랑 직전 고점의 저항을 토대로 자, 이렇게 체크를 해서 다음 매물대로 넘어가는 요 라인, 이렇게 두 영역을 하나의 레인지로 묶으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잠시만요. 이렇게 보라색 박스 구간이 하나 나와주게 됩니다. 추가적인 슈팅이 나왔을 때는 이 구간에서 저항 받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의 반등폭이 현재 얼마만큼 나왔는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저점까지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계산을 한 값들이에요. 필요 없는 거는 좀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되돌림 886 구간 도달을 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피보나치를 보는 이유는 간단한데, 제가 듣기로는 여기서 주워들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듣기로는 요 세력이나 큰소리나 기관들이 피보나치를 활용해서 매매를 걸어놓는다는 그런 정보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피보나치 확장가, 피보나치 되돌림 값으로 봇들이 미리 거기다가 매수를 걸어두고 매도를 걸어두고 이렇게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다는 한간의 그런 소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피보나치가 어떤 식으로 차트에서 적용이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그 구간에서 지지와 저항을 받는 경우들도 꽤 많았기 때문에 종종 근거를 더하는 용도 정도로 참고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 맹신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피보나치 되돌림을 왜 맹신하지 않냐면 뭐라고 해야 될까. 자, 4시간 봉으로 봅시다.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제가 매물대 원래 POC 라인을 요 가운데 라인으로 책정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요 되돌림 값 382 겹치고 가운데 매물대 POC 라인이었죠. POC 라인 매물대가 제일 두터웠던 구간이 여기니까 요렇게 두 가지 근거를 통해서 여기가 다음 저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그렇게 돼버리면은 너무 많은 구간들이 저항의 의미를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피보나치 값들이 사실 굉장히 많단 말이야. 236, 0.5, 786, 618, 382 요즘 쓰는 황금 값들은 또 막 다르다고 1.14, 0.886 이렇게 또 다른 값들을 쓰기도 합니다. 숙련된 트레이더 분들은. 근데 이렇게 굉장히 많은 선들이 사실 한 번씩은 걸리면서 가요. 그러니까 저항을 지지를 받거나 저항에 걸리면서 갑니다. 여러분 피보나치 값들은. 그래가지고 저는 참 맹신을 안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봉으로 되돌림 값을 한번 계산을 해 봅시다. 뭐 여기부터 여기까지 되돌림을 쭉 그었다고 칠게요. 요 고점부터 요 저점까지. 그러면 이게 다 걸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236에서 저항을 이렇게 받고 382에서 저항을 또 받고 내려왔다가 또 236에서 저항을 받고, 약간 뭐랄까 이동평균선 같은 느낌이 좀 든다고 해야 될까요? 이동평균선도 이런 느낌이잖아요. MA
설정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 좋아하는 숫자 뭐가 있으세요? 저는 38을 해볼게요. 38. 자, 38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이런 거 쓰는 사람이 없죠. 근데 38일 이동평균선이 잘 보시면은 자 보세요. 제가 평소에 38 이동평균선을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근데 38일 이동평균선을 못 넘으니까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38일 이동평균선 위로 안착을 했어요. 근데 지지에 실패하죠? 그 다음에 이게 저항으로 바뀌고 다음 반등 때도 저항으로 작용합니다. 어때요? 저는 피보나치가 좀 이동평균선 같은 느낌이 들어서 추가적으로 좀 활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말이 혹시 이해가 되셨다면 3번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자유긴 한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명확한 지지저항선이 좀 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지저항선이 굉장히 무시할 수 없는 분석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좀 간과를 한다고 느끼는데 저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좀 그렇다. 피보나치는 조금 애매하다. 이동평균선도 애매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쓰는 값은 그 지지 저항의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제일 많이 쓰는 게 뭐가 있을까요? 120일 이동평균선, 뭐 200일 이동평균선 이런 게 있겠죠. 근데 왜 이 120일 이동평균선이랑 200일 이동평균선은 지지 저항의 역할이 될 수 있냐면 사람들이 많이 보는 지표라서 그래요. 즉 120일 이동평균선을 보는 참여자들이 시장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지지를 받는 구간에 딱 들어오면은 기술적인 매수세가 아니라 심리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120일, 200일, 60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보는 값들은 차트에서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일정 값을 설정해서 쓰는 경우에는 되게 특별한 값을 쓰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유튜브를 딱 켰어요, 여러분들이. 자, 마법의 지표 알려드립니다. 77일 이동평균선. 이 지표 하나만 보면 대박, 막 썸네일이 이래요. 그러고 제가 이렇게 사발을 풀듯이 설명을 하면은 다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이 무서운 거죠, 사실. 말만 갖다 붙이면 좀 그럴싸해 보이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주의하시길 바라겠다.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냐면 이 지표의 의미 자체를 이해하려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라이브 방송을 이제 시황 설명드리고 차트 설명드려야 되는데 주절주절 좀 떠드는 게 많죠. 일단은 간단하게 지금 차트는 다이버전스 뜬 형태고 거래대금 줄고 있고 뭐 이 정도 알아두셨으니까 만약에 상단 추세선 넘어서주면 25K까지 갈 수 있다,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 다음 이제 시황 설명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거 제가 오전에 올려드리긴 했어요. 비트코인 이렇게 하락 다이버전스가 형성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24K의 매도벽이 강하게 있었는데 요 빨간 고래 형님들이 시원하게 아침에 또 뚫어줬습니다. 그 다음 다이버전스를 조금 명확하게 형성을 해준 것 같아요. 조금 더 확실하게 만들어준 것 같다 라는 관점으로 일단 체크를 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미국장 폐장한 다음에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짱짱이야. 애플, 알파벳, 아마존, 스벅 등등 아주 몸덩이가 큰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니까 분명 지수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나스닥 지수에 어느 정도 큰 비율을 담당하고 있는 종목들이 실적이 좋게 나오거나 나쁘게 나오거나에 따라서 시장의 흔들림이 좀 많아질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자, 비농업 부문 고용 변화라는 내용은 여기 있는 거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이 좋게 나오면 시장의 훈풍인가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당연히 훈풍이죠. 실적이 좋게 나왔다는 거는 실제 매출이 올라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주식은 사실 무형의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눈으로 볼 수 없는, 물론 뭐 나중에 종이 같은 걸로 받아볼 수는 있지만 단순하게 트레이딩하면서 그냥 내 계좌에 주식 몇 주가 찍혀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거의 가치를 매기는 건 어쨌든 사람들의 투기심 그리고 기업의 가치가 됩니다.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기 위해선 결국엔 매출이 높게 나와야 되는 거고 그 기업 실적이 좋아야 되는 거죠. 즉 내부적인 펀더멘탈이 이렇게 해소가 되고 상향이 좀 될수록 당연히 주가는 그걸 따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수혜를 봤던 종목들이 바이오 종목들이었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종목들로 돈이 쏠릴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조성이 됐단 말이에요. 어쨌든 코로나를 해결해야 되니까 굉장히 많은 투자 유치를 받을 거고, 또 치료제를 발명을 해낸 그런 기업들한테는 걔네는 부르는 게 값이거든요. 그 치료제를. 그래서 이 기업의 매출량은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는 거고, 그에 맞춰서 주가는 뭐 선반영을 받든 후반영을 받든 가격적으로 상승이 나오게 된다, 이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는데, 오늘 기업들 실적이 좋게 나오면 따라서 시장이 훈풍일 수 있다라는 얘기로
정도로 알아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신 분들 5번 눌러주세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시장의 공포 탐욕 지수인데 뭐 거의 역사적인 수준에 또 도달을 했어요. 그리드 존에 도달을 했습니다. 굉장한 탐욕 영역에 도달을 했어요. 그래서 좀 두렵죠, 사실 매수하기가. 그러니까 지금 눌렸다가 들어간다고 해도 길게 먹을 자리는 좀 아닐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올려드렸던 다음 요 데이터가 상승을 위한 여지는 남아있으나 경기 침체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해석을 해드리면 밑에 보이시죠? 일드 스프레드 10Y, 2Y라고 나와있어요. 10년물, 2년물 채권을 얘기합니다. 자, 이게 장단기 금리차 역전 추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었을 때를 역사적으로 한번 풀어드리고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단기 금리가 더 높은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채권에 대한 이해를 하시려면 시간이 꽤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장기 금리, 단기 금리보다 낮아질 수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돈을 똑같은 은행에서 기간을 늘려서 받을수록 금리가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메모장에 적으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자율은 높아지게 되어 있다. 자, 이유가 뭐냐? 은행은 국가인가요? 국가가 아니죠. 기업이에요, 기업. 민간을 대상으로 상품을 파는 곳이란 말이에요. 돈을 맡아주고 그에 맞춰서 적금 상품을 안내해주고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놀이를 하는 곳이에요. 즉 정말 사채가 최고급화되면은 은행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은행도 결국 돈을 벌어야 됩니다.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상환기간을 10년으로 빌려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자율을 당연히 높게 치겠죠. 왜냐면 상환 불이행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여러분들이 돈을 빌려줬어요. 지인한테. 야, 너 이거 10년 동안 갚아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무래도 상환 불이행, 채무 불이행을 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 사람은 10년 동안 넉넉하게 갚아나가면 되니까 여유를 가지고 돈을 안 갚을 확률이 자연스럽게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을 조금 세게 때리게 되는 거예요. 내 원금을 못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이자율을 올려버립니다. 따라서 장기금리는 단기금리보다 높아야 정상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금리가 지금 바뀐 거예요. 지금 이 채권 시장에서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보다 높다. 희한하죠.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보다 높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채권 10년물을 가지고 있어도 이 매력도가 떨어진다고 느끼는 거예요. 앞으로의 경제 전망을 좋게 보지 않기 때문에 나는 단기물만 살래. 짧게 치고 빠질래. 10년 뒤에 지금 미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10년 뒤에 미국 경제가 지금 같을 수 있을까? 라는 전망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풀려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보다 높아야 돼요. 경기가 나쁜 경우에는 장기채에 어쨌든 불확실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채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단기채의 이자율이 장기채를 앞서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미래 경기를 부정적으로 예측하는 플레이어들이 시장에 많으면 많을수록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이 벌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역전 현상이 언제 벌어졌었냐? 1977년 이후부터 벌어졌습니다. 도합 7회 벌어졌어요. 7회. 그중 5회는 실제 경기 침체로 이어졌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경제 대공황 사건이 뭐가 있었죠? 자, 첫 번째 닷컴 버블이 있었죠. 그 다음 08년도 금융위기, 리먼 브라더스 사태죠. 이때도 장단기 금리차가 다 역전이 됐어요. 앞으로의 경기가 안 좋을 거라고 예측하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연준에서는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이 벌어지면 경기 침체가 1년 안에 발생할 확률을 30% 이상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으면 6번 눌러주세요. 6번. 채권은 이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경제학을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셔야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린 거니까, 장기금리가 내가 은행에 돈 빌 때도 그렇지 이 기간이 길수록 이자율이 높은데 채권도 당연히 기간이 긴 게 더 이자율이 높아야 되는데 단기가 높아졌네? 그럼 10년 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앞으로의 전망을 어둡게 봐서 단기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고 단기금리가 높아졌구나. 앞으로 전망이 어두울 수 있겠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절은 전저점으로 하는 것 외 다른 기준과 매도 있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저점으로 하는 거요. 너무 많아요. 방법이 너무 많은데 예를 들면은 일정 지지 라인이 이렇게 잡히잖아요. 내가 근데 숏을 들어가고 싶어요. 숏을. 근데 22,294에서 들어갔다고 칩시다. 숏을. 이 친구가 만약에 딱 떨어졌어요. 이러다가 쑥 떨어지고 리테스트를 딱 해요. 그 다음에 요렇게 떨어졌을 때는 손절을 요 윗구간에 걸어 놓을 수가 있겠죠. 손익비 설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도구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손익비 비율을 기본적으로 1대2 정도 잡아놓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잡아놓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내가 뭐 패턴을 보는 사람이다, 나는 패턴으로 매매를 한다 라는 분들은 이렇게 확장형 패턴이 나오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친구가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다시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요 아래다가 손절가 잡고 익절가는 여기다가 또 잡을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지금 요 추세의 저항을 맞았으니까 이 윗꼬리에서 매도가 나온 거잖아요. 이 윗꼬리 캔들에서. 그쵸? 그럼 윗꼬리 캔들이 형성되는 걸 보고 손절가는 이 윗꼬리 캔들 살짝 위에 걸어 놓던가, 그 다음에 익절가는 여기 매물대 라인에 걸어 놓던가,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유, 동훈님 이렇게 뭘 보내주신 건가요? 이거 감사합니다. 과자 좀 사 먹을게요. 오늘 수익 좀 보셨구나 요즘에. 그쵸? 왠지 저 자꾸 저거 얘기하시더니 수익 보고 있다고 얘기하시더니 수익 보실 줄 알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모든 지표가 숏을 가리키고 객관적으로 판단해도 숏이 맞는데 가격이 상승하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뭐 수급이 잘 들어오고 있다는 의미가 될 수가 있겠죠. 뭐라고 해야 될까? 너무 정답이 없는 시장이라. 근데 우리는 어쨌든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시장 예측은 할 수가 없어서 대충 저것만 하는 거죠. 대응만 하는 거죠. 대응. 어쨌든 내가 트레이딩을 한다는 사람이라고 쳤을 때 손익비가 좋은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추세선을 그어봐요. 지금 추세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볼까? 요렇게 딱 그어 놓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마다 저항을 막고 있구나 라는 게 컨펌이 됐어요. 그 다음 다이버전스가 형성이 됐구나. 그럼 나는 요 윗꼬리 부분에 손절을 잡고 숏을 들어가서 어디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라고 봤을 때 전저에서 수급이 들어왔던 구간이 딱 눈에 보였단 말이죠. 그럼 여기 1차 TP로 잡고 2차 TP는 수급이 들어왔던 요 구간으로 잡아놓자. 이렇게 해서 손익비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손익비 이렇게 잡는 거죠. 익절 구간이 여기고 손절 구간이 어디가 되는 거야. 요렇게 되는 거죠. 살짝 위면 1.73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들어가게 된다면 딸 때는 1.73을 따고 잃을 때는 1을 잃는 그런 전략이 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손익비가 이 정도 나오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짧은 봉으로 또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짧은 봉으로 들어가서 얘가 반등을 어디까지 줄 수 있을까? 일단 여기 직전에 요 삼각 수렴했던 매물대에서 지지가 나온 상황이죠. 그럼 얘가 다음에 저항받을 수 있는 구간은 여기 매물대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저항 받았네요. 그럼 만약에 숏을 들어갔을 거였다면 요 매물대까지 반등을 줬을 때 들어가는 전략도 되겠죠. 큰 그림으로 일단 확인을 하고 작은 그림에서 세세한 타점을 잡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셨다면 3번 한번 눌러주세요. 3번. 아무튼 동훈님 축하드립니다. 수익을 좀 보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그 추세가 깨지지 않고 유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끝났고요. 자, 이제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성투하는 하루 되시고 수익을 꼭 확정 지으시고요. 항상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말씀 전달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줄 때 먹자. 좋습니다.